예, 그러면 10주차 3강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0주차 3강에서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보면은 엑셀의 다양한 기능들의 활용 방법들을 배워왔죠. 예, 그래서 뭐 무슨 여러 가지 그 뭐 함수의 기능도 배웠고 뭐 다양한 도구들 수리 분석하는 기능들을 배웠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익히고 배우고자 했던 이유는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엑셀의 기법들을 활용해서 실제 경영 분야의 문제 해결에 응용하기 위해서 배운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로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어떤 비즈니스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 그 문제의 상황들이나 변수들을 적절하게 엑셀의 시트에 표현하고 그 표현된 데이터들을 적절하게 가공하고 분석해서 최종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결과값을 도출하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출 필요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제 경영 분야의 문제 해결에 엑셀을 응용하는 사례를 하나 가상의 사례를 주고 그거를 이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 해서 S두부라고 하는 가상의 사례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요 사례는 제가 직접 개발한 건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출처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쓰는 엑셀을 대학에서 배우기라는 제목의 이제 실무 중심적인 책이 하나 있던데 이 책에 있는 사례를 하나 제가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자, 먼저 제가 사례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나 내용들을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을 적절하게 엑셀에다 반영을 해보고 같이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두부라는 회사는 김국민 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그 집안 자체가 계속 두부 공장을 운영한 집인가 보죠. 예, 20년 이상 두부 공장 운영했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2년 전부터 이제 S두부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대요. 근데 지금 이제 의사결정 문제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선곡 할인 마트라는 마트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네. 뭘 제안했냐면 보증금 5천만 원에 매년 관리비 500만 원씩을 내면 5년간 선곡 할인 마트에 납품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죠. S두부 제품을.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현재 이제 준비된 상품 라인들 중에서 바로 납품 가능한 S두부의 상품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순두부, 두 번째가 일반 두부, 세 번째 메밀묵이 있는데요. 순두부는 만약에 납품을 하기 시작한다면 매주 600개 정도를 팔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일반 두부는 800개, 메밀묵은 300개 정도 팔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돼요. 순두부는 희망 소비자 가격 정가가 1,000원이에요. 그런데 이 두부 제품의 특성상 이게 이제 유통기한이 짧잖아요. 유통기한 짧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떨이 뭐 2+1, 뭐 1+1 이런 식으로 싸게 팔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가격은 1,000원이라고 하지만 요 1,000원을 다 받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저런 거 다 따져보고 실질 가격을 계산해 보면 실상은 대략 700원 정도로 팔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일반 두부도 정가가 1,000원이지만 실질 가격은 그거의 30% 정도 할인된 가격, 즉 700원이죠. 그죠? 700원 정도로 판매된다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메밀묵은 2,000원이 단가인데 개당 단가 2,000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떨이로 판매되거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 가격은 여기서 이것도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선곡 할인마트에 납품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 전략적으로 상품을 하나 더 추가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는 유기농 두부라고 하는 제품인데 이 유기농 제품은 가격은 좀 더 고가지만 이윤을 더 많이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현재 기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기농 두부와 관련해서 시장 조사를 쭉 해보니까 유기농 두부의 가격을 예를 들면 실질 가격 2,500원 요 얘기는 희망 소비자 가격 정가는 3,000원이나 그 이상일 수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중이 되면 떨이로 팔거나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감안했을 때 그렇게 해서 매겨진 가격 2,500원으로 판매를 한다면 매주 한 200개 정도는 팔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 요새 웰빙 바람이 불잖아요. 그래서 유기농 콩으로 만든 두부라고 한다면 이 두부는 매년 10%씩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하지만 기존의 다른 두부들은 이렇게까지 고성장할 걸로 예상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순두부와 메밀묵은 5%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유기농 두부가 새로 시장이 풀리면 일반 두부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감소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 두부는 매년 2%씩 매출이 감소할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두부의 생산을 추가로 지금 유기농 두부를 하려면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갈 것 같아요. 두부를 추가 생산하려면 월 150만 원의 종업원 한 명을 추가 고용하는 것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선곡 할인마트랑 계약을 맺어서 판매를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우리 두부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판매원도 우리가 파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월 150만 원씩 한 명은 고용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품별로 재료비, 여기 재료비 안에는 운반비까지 다 포함해서 기타 비용 다 포함되는데, 순두부는 원가가 한 200원 드는 것 같고요. 메밀묵은 300원, 일반 두부는 250원, 유기농 두부는 원가가 좀 많이 들어요. 1000원씩 드는 것 같고, 선곡 할인마트가 앞에서 얘기했던 보증금 뭐 이것만 받는 게 아니라 또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데, 선곡 할인마트가 받아내는 수수료가 전체 매출액의 10%가 된다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김국민 씨는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제일 앞에 보면은 5천만 원 보증금을 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목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목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선곡 할인마트와 계약을 맺으려고 한다면 이 5천만 원을 전액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때 지불해야 될 이자율은 연 8%로 추정되고 있어요. 기타 고려해야 될 조건, 향후 5년간 물가 상승률은 4%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물가는 4%지만 우리의 재료비는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가진 않을 것 같고, 물가 상승률의 반 정도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있고, 하지만 제품 가격도 원래는 이 가격만큼 매년 이제 가격을 올려야 되지만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가격은 고정해야 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고요. 인건비가 아까 150만 원 월 예상하고 있는데 그건 현재 시점이고, 인건비는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계속 매년 인상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관리비도 아까 낸다고 했잖아요. 관리비를 매년 500만 원 낸다고 했는데 5년 동안 이 500만 원은 미리 동결하는 조건으로 선곡 할인마트랑 협상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상 이게 이제 주 단위로 매출을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1년은 50주로 가정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과연 이런 상황이라고 할 때 S두부는 선곡 할인마트랑 5년 계약을 체결해야 할까? 예, 이거는 이제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야죠. 돈이 된다면 계약을 체결해야 될 거고, 안 된다면 체결하지 말아야 될 거고, 만약 체결을 한다면 5년 동안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예, 이런 거 이제 김국민 씨라면, 여러분이 김국민 씨라면 분명히 당연히 이런 사실을 알고 싶을 거예요. 그죠? 궁금한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자, 요거를 이제 엑셀로 한번 풀어보자라는 게 S두부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이거를 모델링 해보죠. 너무 이제 맨 땅에서 처음부터 빈 화면부터 하나하나 이거를 검토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제가 기초 데이터들은 이렇게 표로 미리 정의를 해왔습니다. 자, S두부의 현금 흐름을 분석할 건데, 자, 첫 번째 분석을 위한 기초 데이터죠. 순두부, 일반 두부, 메밀묵이 있고 유기농 두부 라인을 새로 추가할 예정이죠. 정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 얼마인지 유기농 두부 같은 경우 정가가 아예 나와 있지도 않죠. 하지만 실질 가격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순두부는 700원이라는 걸 알려줬고, 일반 두부는 이렇게 알려줬죠. 정가의 70%, 그러니까 0.7 곱해서 700원. 메밀묵도 정가의 70% 계산해 보면 1,400원이 나와 있죠. 유기농 두부는 2,500원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원가 정보는 아까 나왔던 정보 그대로 입력했고, 매주 판매될 양으로 예상되는 주당 판매량이 여기 이렇게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연간 성장률이 제품에 따라 다르게 예측되고 있어요. 순두부 시장과 메밀묵은 매년 5% 성장, 유기농 두부 시장은 10%씩 성장할 걸로 예상하지만 일반 두부는 2% 감소할 걸로 예상되고 있죠. 소요되는 비용, 일단 보증금 5천만 원 초반에 내야 되죠. 예, 근데 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 돈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전액 빌려서 이자를 내기로 했죠. 대출 이자율은 연간 8%라고 아까 나와 있었고요. 관리비는 매년 500만 원 내기로 했는데 고정값이라고 했죠. 협상을 잘해서 동결해서 내기로 했습니다. 인건비는 생산에 투입될 추가 종업원 인건비 월 150만 원과 그 다음에 판매에 참여할 인건비 월 15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갈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물가 상승률만큼씩은 급여를 올려줘야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수료율은 매출액 기준으로 10%씩 선곡 할인마트에 내야 되고, 물가 상승률은 4%지만 재료비는 그거의 절반인 2%, 절반 나눴어요. 2% 될 걸로 예상하고, 인건비는 똑같이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늘어난다고 했고요. 제품이나 관리비는 인상하지 않기로 되어 있고, 1년간 주는 50개월 50주죠. 50주라고 가정하고 1년은 몇 달로 구성되어 있어요? 12개월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12달이다. 이거 기타 가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매출부터 한번 계산해 봅시다. 얼마만큼의 매출액이 예상되는지. 1년 차에 순두부는 총 몇 개를 팔 수 있을 걸로 예상되나요? 자, 해보면 순두부는 매주 몇 개씩 팔는데요. 600개씩 팔릴 것으로 예상되죠. 그런데 한 주가 몇 주로, 1년이 몇 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50주라고 가정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렇게 E7 곱하기 C26이 순두부를 1년 차에 판매하는 수량이 되겠습니다. 순두부의 단가는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순두부의 단가는 실질 가격 700원, 그죠? 실질 가격을 단가로 봐야 되죠. 정가는 다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니까 700원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소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수량 곱하기 단가 이렇게 하면 순두부를 통해서 1년 차에 얻을 수 있는 총 매출액은 2,100만 원이라는 값이 계산이 됩니다. 자, 일반 두부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 두부는 수량이 얼마가 되죠? 주당 판매량, 일반 두부의 주당 판매량 곱하기 얼마? 50주, 요거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죠. 일반 두부의 단가는 어디 있습니까? 일반 두부의 단가는 700원. 그래서 C8번 셀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이거 곱하기 이거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수량 곱하기 단가. 근데 요 수식을 그대로 복사, 요 수식 붙여넣기 해도 돼요. 그죠? 왜냐하면 바로 위에 거랑 위에 거를 곱해서 요게 나왔으니까 요걸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상대 참조에 의해서 요거 곱하기 요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D36과 D37 곱한 값이 이렇게 돼요. 자, 메밀묵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메밀묵의 판매량은 300개. 근데 이거를 몇 주간 팔아요? 1년에 50주간 팔죠. 이렇게. 자, 메밀묵의 단가는 얼마? 원래는 2,000원인데 30% 할인해서 1,400원으로 예상이 되죠. 마찬가지 요식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러면 요 두 개를 곱해서 2,100만 원 나오죠. 유기농 두부는 어떻게 됩니까? 유기농 두부는 300개씩 200개씩 팔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요거를 주당 판매량이니까 50주를 곱해주면 이렇게 10,000개가 팔릴 걸로 예상이 되고, 유기농 두부의 단가는 얼마래요? 실질 가격 2,500원 지금 예상하고 있죠. 2,500원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총계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순두부 더하기 일반 두부 더하기 메밀묵 더하기 유기농 두부. 자, 요만큼이 우리가 1년 차에 벌 수 있는 매출 총액으로 예상되는 값입니다. 자, 순두부는 근데 단위당 원가가 얼마씩 든다 그랬어요. 단위당 원가가, 자, 순두부는 단위당 원가가 200원씩 1년 차에 일단 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순두부로 인해서 발생되는 매출 원가는 얼마겠어요? 단위당 원가에다 뭘 곱해야 되죠? 이 해에 총 순두부를 얼마만큼 파는지를 곱해야 되겠죠. 그게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D33번 셀에 이미 계산이 돼 있죠. 순두부의 예상 판매량 곱하기 50주 해서 연간 판매량이 여기 계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원가에다가 단위당 원가에다가 요 수량 곱해주면 순두부의 전체 매출 원가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600만 원인 걸 알 수 있어요. 일반 두부의 원가는 어떻습니까? 일반 두부의 원가도 똑같이 250원이죠. 요거 D8번입니다. D8번인데 마찬가지
예, 이거에다가 뭘 곱해야 됩니까? 이번에는 요 일반 두부의 수량 4만 개, 예, 요만큼이 일반 두부를 매출을 올리는데 필요로 되는 매출 원가가 되죠. 메밀묵도 해볼까요? 메밀묵의 원가, 단위당 원가는 예, 300원으로 현재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300원씩 몇 개가 지금 생산돼야 돼요? 예, 15,000개가 판매되어야 되니까 15,000개에 해당되는 매출 원가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마지막 예, 유기농 두부의 단위당 원가는 얼마예요? 예, 여기 나와 있는 1,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마찬가지죠. 1,000원 곱하기 유기농 두부의 생산량 10,000개 이렇게 곱하면 예, 연간 예, 이렇게 1,000만 원의 매출 원가가 발생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매출 원가만 다 합쳐보면 얼마가 원가가 됩니까? 일반 두부 원가 더하기 메밀묵 원가 더하기 그 다음에 유기농 두부의 뭐 매출 원가 다 합쳐서 이만큼이 들죠. 그러면 내가 9,500만 원어치를 팔아도 일단은 원가만큼은 빠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출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익은 6,450만 원이 1년 차에 되는데, 자, 그런데 수수료를 물죠. 예,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해요? 그 해에 판매하는 전체 매출액 곱하기 몇 프로 내기로 했더라? 여기 보면 매출액 얼마라고 그랬어요? 전체 매출액의 수수료율 10%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C17이 수수료율이죠. 엔터 치면 예, 950만 원 예, 물어야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관리비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관리비는 보시면은 500만 원, 연간 500만 원인데 예, 그죠? 이거는 이제 안 올린다고 했고 그냥 고정값이니까 그냥 500만 원 그대로 참조해서 넣으면 됩니다. 자, 인건비는 어떻게 들죠? 인건비. 자, 인건비는 종업원 인건비를 예, 몇 달 지급해야 돼요? 12달 지급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판매원 인건비를 예, 몇 달 지급해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2개월 예, 지급해야 되니까 인건비는 총 3,600만 원이 소요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비용들도 다 더해 보면 이거 썸 함수 이용해도 되겠죠? 이렇게 다 더해 보면 이렇게 예, 5천만 원이 추가 돈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영업 활동을 통해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 이익은 영업이익에서 요 판매 관리비 간접 비용까지 다 뺀 값이 되겠죠. 요게 이제 영업이익 1,400만 원 버는 건데, 근데 여기에 돈이 또 들어요. 무슨 돈이 드냐? 우리가 보증금 5천만 원이 없기 때문에 이 5천만 원 전부 다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은행 이자로 빌리기로 했잖아요. 은행으로. 그러면 은행 이자율만큼 대출 이자를 내야 되죠. 그래서 5천만 원에 8% 연간 8% 해당되는 대출 이자를 내야 된다. 계산해 보면 이게 440만 원이네요. 400만 원이죠. 400만 원. 그래서 내가 진짜로 버는 돈은 요 1,400만 원에서 400만 원도 빼야 되는 게 내가 버는 돈이에요. 이래저래 나가는 돈이 많아서 걱정했는데 1년 차에는 얼마를 벌 수 있더라? 이제 1,0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게 우리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1년차 계산한 거를 토대로 해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로 확장하면 돼요. 자, 2년차의 수량은 어떻게 될까요? 2년차의 수량은 2년차의 수량은 이거 어떻게 계산했어요? 아까 처음에 예상되는 주당 판매량에 1년 50주 곱해서 했는데 2년 차에도 똑같이 3만 개가 될까요? 아니죠. 왜 아니에요? 여기 연간 성장률을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년 차부터는 어떻게 반영해야 되냐면 자, 이퀄 3만 개가 아니라 자, 1 플러스 1을 더해주는 이유는 일단은 이거 이제 이만큼의 베이스로는 파는데 이거에다 몇 프로가 추가된 여기 있는 연간 성장률이 추가된 형태로 곱해줘야 그래야 2년 차에 판매량 계산할 수 있고, 자, 근데 이게 이제 2년 차에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2년 차에서 3년 차로 갈 때, 3년 차에서 4년 차, 4년 차에서 5년 차 갈 때도 계속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수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옆으로 쫙 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요 D33은 E33, F33 이렇게 한 칸씩 이동을 하면서 상대 참조가 되어도 되지만 요 성장률은 F7이 G7, H7로 넘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뭐가 고정돼야 돼요? F가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F를 고정시켜서 예, 이게 계속해서 요 연간 성장률을 참조하게끔 이렇게
예,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쭉 이렇게 복제를 하면 예, 이렇게 쭉 복제를 하면 예, 이게 이제 1년차가 아니라 2년차, 2년차에서 3년차, 3년차에서 4년차 매년 고정된 비율로 이렇게 증가되는 거 알 수 있어요. 단가는 어떻습니까? 단가는 뭐라고 돼 있죠? 문제에서 예, 요 단가에다가 자, 1 플러스 단가는 물건값은 얼만큼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를 가정하기로 했어요. 0%. 왜냐? 경쟁이 치열해서 물건값은 못 올릴 것 같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제품 가격 인상률을 여기에 반영을 하는데 자, 이것도 근데 2년차에서 3년차, 3년차에서 4년차 계속 복사할 거잖아요. 그래서 요 C22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요 C 값을 달러 쳐서 고정해야죠. 옆으로 이동하지 않게. 이거 D34는 계속 이동해도 되지만 이 C는 이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고정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0%니까 당연히 700원이 계속 고정되게 되겠죠. 요 계산식은 어떻습니까? 예, 위 곱하기 아래 곱하면 되니까 이것도 쭉 그대로 이렇게 복사를 하면 되죠. 그러면 순두부의 매출액의 합이 이렇게 쭉 계산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일반 두부의 수량입니다. 자, 일반 두부도 똑같은 원리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4만 개부터 시작을 하는데 매년 일반 두부는 얼마만큼의 시장 성장이 예상됩니까? 예, 2% 감소가 예상되죠. 2% 감소가 예상됐는데 이것도 옆으로 쭉 복사할 거기 때문에 F를 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하면 매년 2%씩 조금씩 이렇게 감소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단가는 어떻죠? 똑같죠. 곱하기 1 플러스 제품 가격 상승률, 예, 제품 가격 인상률 요거 0%. 그런데 이것도 옆으로 쭉 복사할 거니까 C를 이렇게 고정을 해야죠. 이거는 예, 그래서 이거는 예, 변함없이 700원이 쭉 유지되는 형태로 이렇게 700원이 쭉 유지되는 형태로 이렇게 C 고정해서 이렇게 산식을 만들었습니다. 자, 소개는 위에 곱하기 아래니까 그냥 또 쭉 연결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뭐 설명 안 하고 그냥 쭉씩 만들겠습니다.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전년도 수량 곱하기 1 플러스 예, 어떻게 된다? 성장률. 예, 이것도 5%죠, 다시. 근데 이것도 옆으로 복사할 거니까 F를 고정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예, 해서 쭉 복사. 예. 그다음에 단가, 예, 기존 단가 곱하기 1 플러스 제품 가격 인상률 예, 0%인데 이것이 고정, 예, 이렇게 예, 해서 1,400원 하나도 안 오르는 걸로 쭉 고정. 예, 그러면 예, 소개도 쭉 이렇게 위 곱하기 아래 유지. 자, 마지막 유기농 두부 수량이 예, 매년 몇 프로씩 증가한다. 예, 10%씩 증가하는데 요거 이제 옆으로 계속 복사될 수 있게 F는 고정한다. 자, 그래서 예, 만천이 되고 쭉 이렇게 예, 10%씩 증가하게 되고요. 단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 실질 가격 2,500원이 1 플러스 몇 프로 상승? 0% 상승. 이렇게. 이런데 이제 복사해야 되니까 C를 달러 쳐서 고정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위 곱하기 아래 곱하기 쭉 하면 이렇게 이제 수식이 만들어지고 이거 이제 4개 더한 값이 이거잖아요. 마찬가지죠. 이거 쭉 그냥 복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매년 매출액이 이렇게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매출 원가는 어떻게 됩니까? 단위당 원가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예, 늘어나죠. 근데 얼마만큼 늘어난다고 했어요? 혹시 기억나요? 예. 1 플러스 어떻게 증가됐느냐? 여기 보면 재료비 상승률. 재료비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의 절반을 가정했잖아요. 요 재료비 상승률만큼씩 원가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거 옆으로 또 쭉 복사할 거니까 뭐가 고정돼야 돼? 예, C가 고정돼야 되죠. 그래서 단위당 원가는 예, 이렇게 재료비 상승률을 반영해서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 소개는 요거 곱하기 요거 그 수량 곱한 거니까 그대로 복사하면 한 칸씩 옆으로 이동하면서 예, 여기 순두부의 매출 원가 나오겠죠. 자, 일반 두부의 매출 단위 원가도 똑같은 방식으로 예, 인상률을 반영을 하는데 자, 여기 재료비 상승률. 근데 여기서 뭘 고정? C는 고정해야 되죠. 옆으로 복사할 거니까. 그러면 매년 2%씩 예, 일반 두부의 생산 원가도 이렇게 증가되는 거 알 수 있고요. 예, 계산은 또 똑같이 이렇게 쭉 하면 됩니다. 자, 단위당 원가가 늘어나는데도 소개가 감소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 그렇죠. 수량이 감소할 걸로 예상했기 때문에 더 큰 폭으로 그래서 요 소개가 줄어드는 겁니다. 자, 메밀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곱하기 1 플러스 여기 2% 상승 재료비 상승률. 근데 C는 고정된다. 달러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쭉 복사하고 마찬가지 옆에 것도 쭉 복사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유기농 두부도 마찬가지죠. 단위당 원가 1,000원인데 1 플러스 몇 프로씩 올라간다? 2%씩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옆으로 복사할 거라서 C를 고정해서 복사해야죠. 그렇게 해서 쭉 하면 원가가 조금씩 늘어나는 거 알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유기농 두부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매출 원가도 같이 늘어납니다. 자, 총계 똑같이 4개 항목들 더하면 되니까 이것도 옆으로 쭉 더하면 되고요. 매출이익 위에서 아래 거 빼는 거니까 또 똑같이 쭉 빼면 되니까 이렇게 늘어나죠. 그래서 1년 차에 6,450만 원에 불과했던 매출이익은 5년 차가 되면 7,380만 원까지 늘어남을 알 수 있어요. 자, 수수료는 어떻습니까? 수수료는 요 산식 복사하면 되는데 왜냐하면 매출액 곱하기 10%니까요. 근데 이 10%에 해당되는 C17이 옆으로 복사될 때 계속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C를 고정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C만 고정시키도록 요 앞에 수식을 살짝 바꿔주고 이렇게 얘를 그냥 쭉 복사하면 각각 지금 산출되었던 요 매출액 요 E의 45번, F의 45번, G의 45번을 참조해 가면서 E의 45번, F 45번 참조해 가면서 똑같이 10%씩 적용해서 수수료를 계산하게 되죠. 관리비는 어떻게 되죠? 관리비는 기존 관리비 곱하기 관리비 상승률을 반영해야 되는데 관리비는 어떻게 상승하기로 했어요? 0% 상승하기로 했어요. 안 올리기로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옆으로 쭉 복사할 건데 C를 고정해야지 옆으로 복사해도 에러가 안 나니까 그렇게 해서 자, 관리비는 안 오른다. 고정이 된다. 자, 인건비는 어떻습니까? 인건비는 올라요, 안 올라요? 오른다고 했어요. 얼마만큼씩 오른다? 인건비는 물가 상승률 그대로 오르기로 했어요. 인건비 상승률이 여기 들어가 있죠. 요거를 이제 매년 똑같이 복사를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 C가 움직이면 안 되죠. 인건비 상승률은 그대로 C열에 유지돼야 되니까 요거 C의 앞에만 달러를 쳐주고 옆으로 쭉 복사하면 이제 인건비가 매년 4%씩 증가된 액수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총계는 어떻게 됩니까? 요 위에 3개 더한 거니까 썸 함수 그대로 복사하면 되죠. 그래서 쭉 이렇게 썸이 되고 영업이익을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어때요? 쭉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은행 이자는 어떻습니까? 은행 이자는 원금 곱하기 이자율이 이건데 1년 차랑 똑같은 금액을 물게 되겠죠. 그래서 따로 특별히 뭐 수식 입력할 거 없이 1년 차 거 그대로 참조해라. 원가 곱하기 이자율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니까 1년 차 거를 그대로 참고해라. 이렇게 하면 400만 원씩 쭉 똑같이 나가게 되고 순이익을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리 못해도 1년 차에 1,000만 원은 벌 수가 있고 2년 차 이후에도 계속해서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벌 수가 있으며 5년간 벌 수 있는 전체 순이익을 다 더해보면 대략 얼마를 벌더라? 5,300여만 원을 벌 수 있더라 라는 거를 우리가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 요 결과는 우리에게 뭘 시사합니까? 다시 보면 자, S두부는 선곡 할인마트와 5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까? 정답은 그렇다죠. 체결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돈을 벌잖아요. 마이너스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체결해야 되고 계약을 체결한다면 5년간 얼마의 순이익을 내는 걸로 분석이 됐어요? 대략 5,30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특별히 이거를 안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결론을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엑셀을 실제 경영 분야 문제 해결에 응용하는 하나의 사례에 이렇게 돌아가는 방법을 쭉 한번 예시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려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살펴보겠는데, 우리 이제 엑셀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분야가 재무나 회계 뭐 이런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회계학에서 특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회계학에 이제 나중에 회계학 원론 들으시겠지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로 재무제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영어로 Financial Statement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F/S 이렇게 표현하죠. 재무제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매해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공부한 전체 결과에 대해서 성적표 받잖아요. 예, 사실 매 학기마다 받죠. 예. 그런 것처럼 기업이 받는 경영 활동에 대한 경영 성과에 대한 일종의 성적표가 재무제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쉽게 이해한다면 재무제표는 경영활동 가운데 자본의 흐름 혹은 자본의 상태 이런 것들을 수치로 나타낸 표를 말하고요. 우리가 이제 결산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기업들은 매해마다 결산을 막 해서 한 해 동안의 기업의 전체 경영의 성과를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주는 성적표가 재무제표가 되죠. 재무제표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뭐 그 중에서도 크게 두 가지가 제일 많이 사용돼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현금흐름표가 있습니다. 대차대조표는 밸런스 쉿이라고 하는데요. 대차대조표의 특징은 대차대조표 밑에 항상 이런 주석이 달려 있어요. 예를 들면 2019년 12월 31일 기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시점이 정해지는 거예요. 시점이 보통은 결산기 말 시점이라서 그 해에 결산기 해에 12월 31일이 보통 많은 기업들의 기준이 되는데 그 시점에 기업의 영업활동에 활용되고 있는 자산이 어떤 형태로 얼만큼 있고 그것이 어떻게 조달되었는지를 나타내주는 스톡, 상태를 나타내주는 스톡 개념의 표가 대차대조표예요. 대차대조표는 크게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오른쪽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대변이라고 하고요. 왼쪽에 해당되는 부분을 차변이라고 해요. 크레딧 사이드, 데빗 사이드 이렇게 해서 대변과 차변이 있어서 그래서 대차대조표라고 불러요. 밸런스 돼 있다고 해야 되잖아요. 밸런스.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대변의 합과 차변의 합이 대차대조표상에서는 반드시 똑같아야 돼요. 일치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대변이 나타내는 내용은 자본을 어떻게 끌어왔냐, 어디서 끌어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대변은 자본을 어떻게 끌어왔냐인데 자본을 끌어오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죠.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돈으로 내가 직접 투자해서 만든 자본이던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한테 빌려왔던가. 그래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자본은 자기 자본이라고 부르고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온 자본은 타인 자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변은 크게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으로 나뉘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끌어온 돈은 어딘가에 다 지금 활용되거나 운용되고 있겠죠. 그래서 대변의 합과 차변의 합은 반드시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차변은 그 끌어온 돈을 어디에 어떻게 운용하고 있느냐와 관련된 항목으로서 현금이나 유가증권처럼 빠르게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 이런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하고요. 건물, 토지 이런 것들은 쉽게 이렇게 현금화되기 어렵죠. 이런 고정성이 큰 자산들을 우리가 고정자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차변은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크게 나누어서 기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앞에서 우리가 대차대조표는 어떤 시점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019년 12월 31일 기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그와 달리 손익계산서는 기간에 대한 결과를 알려줘요. 기간. 그래서 인컴 스테이트먼트 손익계산서 바로 아래에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기간이 써 있어요. 예, 어떤 기간이 정해져야 돼요. 그 기간 중에 발생했던 영업 성적을 정확하게 결산을 해서 그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비용이 어떻게 소비가 됐고 그래서 빼고 맨 마지막에 기업이 유보할 수 있는 가져갈 수 있는 미처분 이익이 얼마가 되는지 이게 이제 최종 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예, 넷 인컴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계산표가 손익계산서고요. 손익계산서는 그래서 흐름이 있어요. 흐름. 플로우의 개념이 들어간 보고서예요. 제일 먼저 매출액이 나오고 거기서 매출 원가를 빼면 뭐 매출이익이 나오고 뭐 아까 우리 그 S 두부의 분석 양식을 보면 맨 위에 매출액이 먼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원가를 먼저 상쇄하고 그 다음에 간접비를 빼고 뭐 이런 식으로 쭉 흐름이 있었잖아요. 이따가 보시게 되면 손익계산서가 그 구조랑 똑같이 생겼어요. 예, 그렇게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경영성과를 플로우로 표현해주는 계산서가 손익계산서다. 그 이외에 이제 현금흐름표라는 것도 있고 이 세 가지를 재무제표라고 하는데 이 재무제표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예,
기업이 돈을 얼마만큼 벌었다, 현재 얼마만큼의 자산을 갖고 있다, 이걸 알아야 그 기업에 투자를 할지 말지, 돈을 빌려줄지 말지, 이런 것들을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들이 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재무제표는 굉장히 신뢰해야 할 수 있는 정보여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여야 되고, 재무제표에 누군가가 손을 대거나 조작을 한다면 그거는 그 나라의 경제에 큰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어서 철저하게 확인되고 검증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자산 규모 70억 이상의 모든 기업들은 반드시 외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외감은 외부 감사의 줄임말이에요. 외부 감사. 그러니까 제3의 감사인이 이 재무제표에 조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검사를 철저하게 하고 인증 도장을 빵 찍어줘야만 그 재무제표가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과에도 보면, 우리 경영대학에도 보면 회계사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 공인회계사, 줄여서 영어로 CPA라고 하죠. 이 CPA가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외부 감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우리가 CPA라고 부르는 거죠. 한국의 자격증을 이제 공인 회계사라고 한다면 AICPA라고 하는 거는 미국 공인 회계사예요. 예, 미국의 회계 법률을 잘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죠. 국내외 대표 회계법인들 있잖아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앤 쿠퍼스, 줄여서 PwC라는 회사, 뭐 지금은 분식 회계를 회계 감사를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사기를 치는데 같이 이렇게 손을 잡았다가 아서앤더슨이라는 회사 망하기도 했어요. 이런 뭐 회계법인도 있었고, 딜로이트라는 데도 유명하고, 국내에는 3일 회계법인, 삼정 회계법인, 안진 회계법인 등이 있는데 다들 글로벌 파트너랑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3일 회계법인은 PwC와 삼정 회계법인은 KPMG와 안진 회계법인은 딜로이트와, 그래서 회계사 시험을 높은 성적으로 잘 합격을 해서 주요 회계법인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뭐 전문 회계사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검증된 결과는 금융감독원의 다트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반드시 공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ata.fss.or.kir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기업에 대한 모든 재무제표, 검증된 공인된 재무 정보들이 쫙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죠. 자, 요게 이제 요약된 대차대조표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변과 대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차변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현재 유동자산, 고정자산 어떤 형태로 분포되어 있는지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자산의 총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변의 경우에는 내가 스스로 일으킨 자본,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자본이에요. 아니면은 누군가로부터 빌려왔겠죠. 누군가로부터 빌려온 자본, 타인 자본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부채라고 하죠. 부채. 그래서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이 되죠. 이쪽은 대변은. 그래서 부채의 총계와 자본의 총계를 합친 거랑 내가 이거를 현재 어떤 형태로 운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자산의 총계는 항상 어떻게 돼야 돼요? 요갑이랑 요갑 똑같죠. 요갑이랑 요갑 똑같고, 요갑 똑같고, 요갑 똑같고, 이렇게 똑같게 되어 있어요. 손익계산서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제일 처음에 매출액부터 나옵니다. 내가 얼마만큼 매출액을 벌었나. 근데 이 매출액을 만드는 데는 기본적인 원가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직접비에 해당되는 원가. 요게 이제 매출 원가가 됩니다.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라는 거는 뭔가 어떤 산식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게 매출 총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3번이라는 항목은 그냥 산식에 의해서 바로 그냥 산출되는 그런 값이 됩니다. 이렇게 매출액에서 직접비를 뺀 게 매출 총이익이라면, 근데 이제 우리가 물건을 팔 때 직접적인 원가만 소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간접비도 많이 들죠. 그거 이제 우리가 다 통틀어서 판매 및 관리비, 줄여서 판관비라고 불러요. 판관비. 그 판관비까지 빼야 실제 영업활동을 통해서 얻은 이익을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영업이익은 매출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면 여기 영업이익이 산출돼요. 근데 우리가 기업활동을 하다 보면 꼭 영업활동으로만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하나 갖고 있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거기 임대료 수익 같은 거는 영업활동, 기업의 영업활동과 전혀 관계없는데 영업 외 활동으로 돈을 벌게 되는 거잖아요. 임대료 수입이. 그런 게 이제 영업 외 수익입니다. 반면 영업활동과 전혀 관계없이 나가는 비용도 있어요. 대표적인 비용이 뭐가 있죠? 맞아요. 은행에서 돈 빌리면 이자 물잖아요. 그 이자 비용이 대표적인 영업 외 비용이에요. 그렇게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적으로 발생한 수익은 더해주고 영업 외적으로 나가게 되는 비용을 빼주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값이 경상이익입니다. 경상이익. 그 다음에 이제 경상이익에서 법인세 차감전 이익을 계산하려면 특별이익이나 특별손실을 이제 반영해야 돼요. 특별이익, 특별손실은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에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직원과 소송을 해서 소송비가 들었다든가, 이거는 늘상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특별한 사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죠. 아니면은 뭐 무슨 갑자기 사고가 나서 뭐 보상비를 왕창 물어야 되는 뭐 이런 경우에도 특별손실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특별하게 기대치 않았는데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뭐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그거 이제 마지막으로 보정을 하면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라는 게 산출되고, 마치 개인도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소득세를 물어야 되는 것처럼 법인도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물어야 되죠. 법인세를 냅니다. 법인세를 차감하고 나면 그게 이제 마지막 당기순이익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손익계산서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과제가 엑셀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재무제표, 추정 재무제표를 산출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대차대조표는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뒤에 뭐 제가 원리를 설명드리긴 했지만 너무 어려워서 이 부분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차대조표는 만들지 말고 여러분들 조금 쉬운 편인, 상대적으로 쉬운 편인 손익계산서를 추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일단은 자료 같은 걸 좀 수집을 해야 돼요. 뭐 시장 관련 데이터라든가 뭐 시장 조사 관계자들이 발표하는 데이터들을 이제 추정을 해서 가져오고요. 그걸 가지고 일단은 매출액과 비용을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논리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매출액이다 그러면 내가 타겟팅하고 있는 전체 시장 규모에 내가 예상하는 우리 회사의 예상 시장 점유율, 그렇게 해서 이제 머릿수가 산출되면 1인당 우리 회사 제품을 얼마씩 살 것 같은지를 예상하는 객단가를 곱해서 매출액 같은 거를 추정할 수가 있죠. 이렇게 논리를 구성하고 나면 이 논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체 시장 규모라든가 이런 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수집해서 이제 자료를 백업하고요. 자료 수집이 불가능한 데이터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가정 같은 거를 통해서 근사치를 설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매출액을 추정하고, 매출 원가는 보통 매출액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요거 빼면 매출 총액이 나온다고 아까 산식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 간접비에 해당되는 판관비.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려우면 대략 뭐 매출 원가의 몇 퍼센트 아니면 매출액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추정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걸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고, 영업 외 수익은 특별한 예외사항이 고려되지 않으면 그냥 0으로 추정해 버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디서 돈을 빌릴 계획이었다라고 하면 이자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그거는 영업 외 비용에 반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영업이익에 영업 외 수익을 더하고 영업 외 비용을 빼주면 경상이익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예외사항이 생겨서 특별이익이나 특별비용이 발생하면 특별이익은 더해주고 특별비용 빼줘서 경상이익에서 그걸 차감해주면, 뭐 특별한 상황이 예상되지 않으면 그냥 0으로 추정해버리면 되고요. 그러면 법인세 차감 전이익이 나오고요. 자, 이 법인세 차감 전이익의 규모가 얼마냐에 따라서 법인세율을 반영해서 법인세를 계산하고 그걸 빼주면 당기순이익이 나와요. 자,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 표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이렇게 돼 있어요.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2억 이하인 경우에는 10%만 소득으로 받아요. 그런데 3억이다 그러면 2억까지는 10%만 내고요. 3억이면 2억 원보다 1억 원 초과잖아요. 그 초과한 1억 원에 대해서는 20%를 반영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누적해서 반영돼요. 누적해서. 만약에 매출액이 250억이다. 그러면 200억을 초과하잖아요. 그런데 2억까지는 10%를 반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억 초과 200억. 그러니까
198억 원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을 물려요. 그런데 만약에 250억이면 그거보다도 50억이 더 초과했잖아요. 그 최고 구간 50억에 대해서만 22%를 물린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요 예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억, 198억, 100억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계산을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누진공제라고 하는 산식이 있어요. 누진공제 상식. 그래서 그냥 이 셋 중에 하나의 조건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억이 넘는다. 300억이면 200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냥 전부 다 22%를 때려버려요. 22% 다 때려버린 다음에 여기 누진 공제 조정액인 4억 2천만 원을 빼주면 같은 값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세율을 계산하고 그걸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거기서 나온 값들을 적절하게 이제 배치해서 추정 대차 대조표도 만들 수 있는데 요거는 그냥 스킵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요 두 슬라이드는 스킵하도록 할 거예요. 이 세 슬라이드 전부 다. 자, 이번 시간에 되게 설명하는 거 어렵죠. 그죠? 여러분 회계학 원론도 제대로 안 배웠을 텐데 이런 내용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근데 그나마 지금 설명하는 거는 아주 약식 버전이에요. 실제 추정 재무제표의 산출은 굉장히 복잡하게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예시를 준비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뭐 시장 규모 예측, 매출 비용 계획 이런 거 쭉 나와서 실제로 이제 그 추정 손익계산서를 만드는 약식으로 그런 이제 사례가 하나 나와 있고요. 요건 이제 D사라고 하는 예전에 약간 스케이트보드 비슷한 이제 완구를 만들었던 회사의 사례인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딴 걸 보시기보다는 이 로직을 봐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매출액은 어떻게 추정했냐, 여기 매출 및 소요 계획에 가면 뭐 전체 시장 규모의 예상 점유율을 곱해서 이렇게 구성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매출액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추정 매출액을 만들고, 매출 원가는 어떻게 계산했어요? 매출액의 40%가 원가로 들 거다라고 그냥 가정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40% 반영해서 매출 원가 하고,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하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고산식이 그대로 반영이 됐죠. 여기에 이제 판관비 계산했는데, 판관비는 여기 이제 원리에 의해서 내수의 경우에는 30%, 수출의 경우에는 40%의 판관비가 들 거다. 이 가정에서 판관비 계산을 추정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뺨으로써 영업이익을 산출할 수가 있고, 영업 외수익은 0으로 가정했고, 영업 외 비용은 여기가 이제 8%만큼으로 이제 돈을 빌리기로 가정되어 있어서 그거 이제 이자 비용 여기 반영을 했어요. 그럼 이제 경상이익은 여기에서 요거 더하고 요거 빼고 해서 이제 경상이익이 나오고, 특별이익은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했으니까 그대로 이게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요게 이제 2008년 데이터잖아요. 옛날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때는 법인세율을 계산하는 공식이 더 단순했어요. 이때는 기준이 어땠냐면 보시면은 여기 이제 1억 5천만 원이죠. 1억 5천만 원 아니네요. 1억 원입니다. 1억 원. 이때는 기준이 1억 원보다 작으면 법인세율이 15%가 적용됐고요. 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7%를 내는 거였었어요. 옛날의 법인세는. 근데 지금 이제 기존에 이제 다른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업들 경영 활성화 시켜준다고 세금을 많이 깎아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기 1억 원만 넘으면 27%씩 법인들이 세금을 냈는데 요새 법인들은 사실은 되게 조금 내죠, 세금을. 10%, 20%, 최대가 22%밖에 안 되게 엄청 조금 냅니다. 여러분 참고로 우리 개인도 돈을 많이 벌면 소득세를 내잖아요. 근데 소득세는 훨씬 소득세율이 높아요. 소득세율 같은 경우에는 구간도 훨씬 다양화되어 있고요. 최대 5억 이상 소득을 버는 사람이라면 소득세율은 무려 42%나 돼요.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들은 200억을 초과해도 22%밖에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래서 뭐 약간 결이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왜 돈 많이 버는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법인을 만들죠.
예, 자기 이름을 일단 법인을 만들어서 자기가 원래 개인적으로 버는 돈을 다 회사를 통해서 벌게끔 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요? 예,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함이에요. 예,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나중에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면 절세를 위해서 법인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그런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그렇게 적용되는데 옛날 기준이 적용되어 있어서 이렇게 산식이 이렇다. 여러분들은 이런 원리로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요 논리를 반영하셔야 돼요. 요 논리를 반영해서 예측을 해서 빼면 이제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예, 추정 대차 대조표는 생략하고, 그리고 좀 봅시다. 그리고 제가 10주차에 배포해드린 또 다른 참고 파일은 실제 기업에서 사용하는 훨씬 복잡한 형태의 추정 재무제표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복잡합니다. 각각을 다 예측해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번 참고 삼아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마련해 드린 거고,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논리들을 엑셀로 한번 반영을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과제를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과제 설명드리고 마치겠어요. 자, 여러분, 제가 파워포인트 과제 때 가상의 기업을 하나 정해서 그 기업의 사업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보셔라 라는 것을 과제로 드렸잖아요. 그때 그 기업을 대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기업의 3년치, 예, 올해, 내년, 내후년 3년치의 추정 요약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보세요. 예. 근데 이거 정답이 없어요. 전혀 정답이 없고, 이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가정, 예를 들면 시장 규모가 얼마라고 가정한다. 그 중에 우리 회사가 점유율이 몇 프로가 될 거라고 가정한다. 이건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마음대로 하시되, 중요한 거는 과제를 딱 열어서 봤더니 손익계산서 안에 수식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손익계산서의 상당수의 항목은 그 값을 추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요거를 빼면 요게 나오는 거고, 그죠? 여기서 요거를 빼면 요게 나오는 거고,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추정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로직에 의해서 계산돼서 나오는 값들이에요. 법인세 같은 경우도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로직이. 이런 로직들이 엑셀의 함수의 원리를 이용해서 함수가 아니라 수식이 적용된 원리가 반영이 돼서 구현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 걸 이제 과제로 한번 연습해 보시라는 게 이번 과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일 수 있지만, 또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지만, 또 뭐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과제일 수 있습니다. 제가 잘 감안해서 평가를 할 테니까 요 손익계산서의 원리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요 과제 한번 수행을 해보시면 엑셀의 원리를 경영에 응용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프레드시트 네 번째 강의였던 이번 10주차 강의도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 들으신 날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한 주도 좋은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어려운 주제인 엑셀 매크로와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래밍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